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치화법, 사회생활가법, 특히 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 보면 고흐의 죄수들의 산책이라고 하는 그림이 아주 유명한 명화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을 왜 교도소에 수감할까? 자, 그림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높은 벽돌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그죠? 사방이 벽돌로 둘러싸여 있고, 제수들이 교도관들의 감시 아래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뭔가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교도소에 가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우리의 안전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고, 또 잘못한 사람들을 또 벌 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함부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형법인데, 형법을 제대로 이해해 보는 거,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는 어떻게 성립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또 형벌은 어떻게 가하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오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형법 어떤 걸까요? 형법에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게 죄가 되는지, 범죄,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으로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위와 유해한 행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그거에 따라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가를 정한 법이 바로 형법입니다. 자, 이런 형법은 왜 필요할까요? 옛날에 국가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 그럴 때 죄를 뒤집어 씌울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벌을 주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가 형벌권의 기준을, 그죠?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아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가지 써놨는데, 자, 보장은 어떤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또 죄를 졌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형벌 외에는 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기 형법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응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죠? 우리 많이 쓰는 말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 있죠? 잘못한 만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흔히 하는 말에 뭐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네가 잘못한 만큼 결국 그 대가는 치러야 돼. 자, 예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결국 이러한 것을 하면 처벌받아 라고 하면 그걸 하지 않도록 해서 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형법의 중요한 원리,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거, 자, 어떤 걸까요? 잘 보세요. 자, 죄는 뭐예요? 범죄. 형은 뭘까요? 형벌. 어떤 게 범죄가 되고 어떤 게 형벌, 어떤 형벌을 받는지는 반드시 뭐로 정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이게 다 근대 인권사상이 발전하면서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내용은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성문 뭔가 한번 볼까요? 자, 한자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를 성자에다가 문문, 그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법규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거죠. 자, 재형법정주의 기본 원리 5가지가 있습니다. 자, 5가지 원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에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동안 관습에 따라서 벌을 준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예요. 야, 응?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 나빠.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들을 마을에서 쫓아낸다든지, 도둑질한 사람은 마을에서 뭐 매달아서 혼낸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벌을 주다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보복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어디에서 국회에서 정한 성문의 헌법으로만 만들 수 있다니까. 성문으로만.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반대는 뭘까요? 성문의 반대. 불문. 문서로 없는 관습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관습형법의 금지 원칙이랍니다. 자, 이런 거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외국에 있는 것 중에 명예살인제도. 자, 이슬람은 주로 여자들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주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 어떤 거냐면요. 집안에서 정해준 배우자하고 결혼하거나 배우자하고 연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삼촌이나 오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런 명예살인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주홍글 씨. 자, 동네에서 바람을 폈다든지 그럴 때 주홍으로 새긴 A자라고 하는 그죠? 이런 글자를 가슴에다 달고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럽의 유명한 마녀사냥. 그죠? 마을에 어떤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 여자들이 잘못이다. 그 여자들 중에 마녀인 농간이라고 해서 마녀를 재판을 한 다음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매달아가지고 연못 같은 데다 띄웁니다. 가라앉으면 마녀고 떠오르면 마녀가 아니래. 그죠? 이런 관습에 따라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관습형법 금지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에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에 있는 법률 이런 예방하고 알게 하고 그래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위할 때 그런 법률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처벌받아야지 행위한 이후에 제정된 법률로는 이전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범죄라도 그죠? 국가가 이런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 시의 법률로만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나중에 생긴 법이 이 행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도 되고 소급 입법이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법은 더 불합리한 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법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적용합니다. 자, 세 번째 원칙,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이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대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범죄,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범죄. 자, 설명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교과서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분이 아파트에 있는 벤치에서 옷통을 벗고 여름에 더우니까 옷통을 벗고 거기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혐오감을 주는 이러한 범죄에 해당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게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혐오감을 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뭐 남자가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자, 네 번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에요. 유추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 야 유추해보니 이것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범죄와 형벌을 부과할 때 법률에 규정이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유사한 내용을
과연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슷한 조항을 끌어들이다 보면 비슷한 해석이 훨씬 더 넓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양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은 뭐 금지되어 있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염소를 이런 어떤 규정에 맞게 처벌하지, 이렇게 도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면 될까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외.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치 해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게 범죄라고 하는 거, 형벌이라고 하는 거 다 뭔가, 그죠?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치 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적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3일간 결석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왔더니 게시판에 모 암흑에는 무단으로 3일간 결석하였기 때문에 정학 처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너무 과하다 이거야. 그죠? 범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 형벌이 범죄와 질과 양과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2번째. 그러면 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은 어떤 것인지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범죄,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행위 중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여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한 행위, 반사회적 행위 이런 걸 범죄라고 해요. 그런데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죠?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구성요건, 해당성, 법률의 구성요건. 거기에 보면 사람을 상해한 자,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사람을 살해한 자, 그죠? 이런 행위를 한 자가 결국 범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형법의 법률에 있는 행위를 한 거. 그 다음에 2번째, 위법성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형법에 나와 있는 행위는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록 이런 행위를 했어.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했어. 그런데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교과서의 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예가 있었죠. 상원이라고 하는 애가 후배가 폭력배에게 금품을 뺏기는 광경을 목격해요. 그러니까 이 폭력배하고 결국은 싸우게 되었고 폭력배를 다치게 했을 때 과연 상해죄가 해당된다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5개가 있는데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5개의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정당한 방위다. 자, 정당한 방위라고 하는 거 뭘까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 부당한 침해.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신 것처럼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하고 결국 대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다치게 했어. 이거는 내가 이 사람 상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긴급피난 이런 겁니다. 걔가 나를 물려 그래요. 도망가느라고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이런 거. 자, 우리 집에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냥 놔두면 우리 집에 불이 붙어볼 판이야. 그래서 옆집의 대문을 훼손했어. 그죠? 그래서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긴급 피난이라고 합니다. 자, 자고행위는요, 이런 예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돈을 오랫동안 띄어먹고 연락도 되지 않았던 사람을 거기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오늘 놓치면 절대 돈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가방이나 여권을 빼앗아. 이제 이런 걸 자고행위라고 합니다.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자, 피해자의 승낙. 야, 네가 들어와서 강도처럼 속이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돈 훔쳐가. 이런 거. 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행위. 자, 정당행위라고 하는 건 뭘까요?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 자, 예를 들자면 격투기 선수가 격투 중에 상대를 다치게 했어요. 경찰이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뭐 차를 훼손시켰어요. 이제 이런 경우. 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은 뭐를 조각해 준다고? 위법성을 조각해 주는 사유입니다. 자, 범죄 성립의 세 번째 요건 볼게요.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자, 위법 행위를 했어요. 구성 요건에 해당해. 위법 행위를 했어요. 그래도 행위자를 법적으로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비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비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건 책임을 조각해주는 사유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래서 이것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너무 어린 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아이가 고층 아파트에서 벽돌을 낙하하는 이런 낙하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 캣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심신장애가 심해. 그냥 어떤 정신병이 강하다든지 또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 자, 강도가 금은방을 하고 있는 우리 가게에 내가 점원인데 들어왔어요. 내 목에 칼을 들이대. 그럼 어떻게 금고문 열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또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닌데 경감해주는 사유가 있어요. 심신미약자,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벌과 보완 처분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래서 이제 형벌, 어떤 벌을 받고 또 형벌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보완 처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야, 형벌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결국 제재하고 처벌을 하는 것인데 우리 형법에는 9개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개인데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정지, 자격상실, 그 다음에 벌금, 과료, 몰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종류 중에 생명에 가하는 제재,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 그 다음에 명예를 제한하는 제재, 또 재산에 제한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이라고 해요. 9개 범죄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징역은 가두는 겁니다. 사형 먼저 얘기할게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사형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형 폐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징역 1개월 이상 교도소에 구금하는데, 그죠? 정역, 노역과 부역을 부과하면 징역이고, 여기 1개월 이상이긴 한데 정역, 일을 시키지 않으면 금고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6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교도소에 있으면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류는 1일에서 30일 이상이고 정역이 없습니다. 제4형 벌금과 가료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5만 원 이상이면 벌금. 자, 2,000원에서 5만 원 이하면 과료라고 합니다. 자, 몰수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그지? 범죄 행위에 사용된 그런 도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사용된 뭐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 그죠?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걸 몰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명예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는데, 사형, 무기, 이런 자격상실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중한 범죄에 대해서,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그 다음에 또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권리를. 근데 주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명예형으로 상실시키고 정지시킨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이 있었는데 또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제재를 하는 건 형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이 범죄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거, 재범을 방지하는 거, 또 대안적인 거, 이런 게 바로 보완처분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사회화, 교화, 그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치료감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실제로 재판을 받아서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초범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 재판관이 선고유예, 일정한 기간 동안을 범죄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이 사람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거로 해주는 거, 선고유예. 그리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또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을 아예 한 것으로 봐준다 이거죠.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해요. 그래서 범죄성, 비해성을 교정하고 재범 방지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보호관찰입니다. 자, 치료감호라고 하는 건 심신장애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된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이 저지른 형벌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치료감호 시설에 먼저 하고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한 다음에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치료감호 기간도 형벌 기간에 포함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특정한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것도 말고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그죠?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 얘기 듣다 보면 많죠. 그 뭐 전자팔찌를 차게 한다든지 신상 공개를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정보를 등록하도록 한다든지 또 해당 사이트에다가 공개해서 우리가 누구나 그걸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그죠? 화학적인 거세를 한다든지 교육수강 같은 것들 하는 것들이 다 보완처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운 내용 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확인 좀 후딱 봅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규정한 법이랍니다. 그죠? 자, 이런 법을 우리가 뭐라고? 형법이라고 해요. 자, 형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국가가 함부로 벌 주지 않도록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 형벌권의 뭐를? 기준을 알도록 해야 된다. 보호하고 보장하고 응보,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원리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뭐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겠죠. 뭐가 없으면 뭐도 없고, 자, 무엇의 법률로? 자, 세 가지 뭔지 잘 기억나세요? 자,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반드시 무슨 법률? 성문의 법률이었다. 그죠? 한자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 거 봅니다. 자, 파생원칙 배웠어요. 불문이나 관습으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행위시의 법률에만 따라야 한다. 일반 국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도록 공포해야 된다.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형벌에 과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씩 맞춰볼까요? 자,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소급표 금지, 명확성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유추해석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었죠. 세 가지였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 요건에 대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법질서 관점에서 위법해야 되죠. 그리고 또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사유 배웠습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자, 5개 기억나세요? 자, 5개 어떤 것들이 있었나 볼까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자, 3번째. 비난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뭐라고? 책임성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조각해주는 사유, 경감사유가 있었죠. 어린아이들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 미성년자, 심신이 상실된 사람, 심신장애자. 그 다음에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 자, 그 다음에 형벌 볼게요. 형벌. 제재 처벌을 뭐라고? 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형?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이런 거. 어떤 형으로 받는지 보세요. 자, 형벌의 종류. 사형은 뭐? 생명형. 징역, 금고, 구류는 뭐라고? 자유형. 벌금, 과료, 몰수는 재산형.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명예형이었습니다. 자,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대안적인 제재가 있었죠. 대안적인 제재가. 자, 대안적 제재, 예방적 제재가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치료감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완처분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학습은 형법과 재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 이런 기본 내용과 원칙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용어들이. 그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알만한 중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학교에서 벨라를 고대하며 감사합니다.